이제 이걸 가지고 그 가유순전도라는 현금 흐름 가지고 투자 분석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그게 거기 적어들었던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어림셈법은 이제 승수법에 있어요. 승수는 회수 기간을 말한다 그랬죠. 회수 기간. 그럼 회수 기간인데 그럼 뭐를 회수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회수할 대상 금액은 취득할 때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전체 투자한 돈을 하고 그리고 지분 투자 이걸 두 가지를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수를 논할 때는 투자액을 위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투자액을. 그리고 뭘로 회수하냐면은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회수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은 임대를 통해서 번 돈이 있죠. 운영 단계에서 뭘로? 소득으로 회수하는 겁니다. 소득으로. 그러니까 소득을 밑으로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승수는 뭐죠? 소득분의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액이 소득의 몇 배이냐? 그 배수가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승수가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책엔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네 가지인데 왜 네 가지냐면은 소득이 우선 5가지가 있죠. 5가지인데 소득을 네 가지로 함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득이 가유손 전후지만은 여기 가능도 무슨 소득이야? 총소득이고 유효도 총소득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총소득을 세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하고 유효 총소득을 하나로 묶어. 그러면 총소득이 나오지. 근데 승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명칭에 반드시 승수란 말이 들어가. 승수란 말이. 그럼 총소득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썽소. 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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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썽소. 성서를 붙이면 돼요. 승수를 붙이는데 승수는 밑에가 소득이잖아요. 어떤 소득을 밑에다 까는지는 명칭에 나와 있죠. 무슨 소득을 밑에다 깔으면 돼? 그쵸? 총소득 썽소니까 총소득을 밑에다 깔고요. 위에다 투자를 덮어야 되죠. 무슨 투자를 덮어야 돼? 총투자 덮어야 돼? 지분투자 덮어야 돼? 총투자 덮어야 되지. 왜? 순영업소득까지가 총투자액과 비교 대상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총투자를 위에다가 덮으면은 총소득 승수란 이렇게 개념 나오겠죠. 총소득 승수란 뭐를? 총투자액을 뭘로?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럼 총소득이 자료가 주어지면은 가능으로 해야 되나요? 유효로 해야 되나요? 질문한 분이 계시거든요.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 문제상에서 조건으로 나와요. 총소득은 가능으로 하라 또는 유효로 하라 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소득 승수가 이제 하나가 잡은 거야. 책에는 여기 안 들어있죠. 그런데 또 다른 소득이 하나 더 있지. 무슨 이제 무슨 소득 가지고 또 승수를 만들어야 돼? 총소득 했으니까 순영업소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 가지고 승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에다 뭐만 붙이면 돼? 썽소. 썽소. 그래서 순영업소득 승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길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순소득 승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는 이게 순자가 붙어 있잖아요. 순자 붙어 있는 소득은 순영업소득밖에 없지? 깔어. 무슨 소득 깔어? 그렇죠. 순영업소득 깔고 무슨 투자 덮어? 총투자, 지분투자. 가유순까지가 총투자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처럼 이게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순소득 승수란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OX. X잖아. 순이 나오는데 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파트너는 총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총투자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득 남았지. 이제 무슨 소득이 남았어? 세전 가지고 또 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성서. 너무 기니까 판서는 세전만 붙이고 승수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세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밑으로 깔라 그랬죠. 무슨 소득 깔면 돼? 세전 현금 수지를 깔고 위에다 투자를 덮어야 무슨 투자 덮으면 돼? 그렇죠. 세전부터 무슨 투자 개념이야?
지분 투자를 덮으면 돼. 이것도 틀리게 나올 때 어떻게 내겠어요? 세전승수란 총 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OX, X지. 그리고 또 나왔던 것은 세전승수란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요. 틀렸지? 세전인데 순영이 나면 안 되지. 세전으로. 그대로 나면 돼. 그대로. 이렇게 쉬운 과목이 학계론이야. 씨. 민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민법은 취득했지. 저기부터 건드리잖아. 취득이 악이냐 선이냐.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특히 취득했는데 본인 양의 대리를 꼈는데 아이고 취득했는데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이 유효냐 비진이냐 뭐 아이고 착오에 취득했다 별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샀대 끝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아무리 해도 학계론이 민법보다는 쉬워. 이 소득이 또 이 소득이 뭐 이제 악의에서 뭐 횡령한 것이다 뭐 막 따지잖아. 아유 그냥 뭐 너무 어려워 민법은. 학계론 그냥 샀대 팔았대 운영했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간단해. 그럼 난 지금 하나 남았지.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세후만 집어넣고 승수만 하더라도 의미는 통하니까. 그러면 구조를 따지면 승수니까 소득 밑을 깔면 되지. 세후를 깔고요. 위에다 무슨 투자 덮으면 돼? 봐요. 지분 투자 덮으면 되지. 그래서 가유순 전후라는 저 5개의 소득에 의해서 지금 총순 전후라는 4개의 승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승수를 다 붙이고 거기다가 소득만 갖다 붙이면 돼.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그리고 승수에 붙어있는 소득을 분수로 할 때 다 밑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총투자 개념이 2가지죠. 지분투자 개념이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수까지는 잘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 승수하고 역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수익률이야. 역수가 뭘 역수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론에서 보면 역수 관계를 물어보는 조합이 7개가 있거든요. 7개 중에 4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승수가 당연히 4가지니까 수익률도 몇 개 나오겠어요? 4개가 나와. 그럼 2의 역수는 뭐죠? 역수는 2분의 1이야. 와, 그 금방 하시는 엄청난 실력이시네요. 그럼 2의 역수가 2분의 1 되려면 2를 밑에 1이 있어 없어요? 1이 있죠. 1분의 2가 2분의 1 된다는 것은 얘가 역수는 서로 어떻다? 뒤집는 거야. 뒤집어.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이 역수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2가지를 더해봐야 돼요? 곱해봐야 돼요? 곱해보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역수 관계인데, 그 다음에 수익률은 그래서 계산하려면은 승수가 소득분의 투자니까 이를 뒤집으면 돼. 뭐분의 뭐겠어요? 투자분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일까? 어떤 소득을 이제 대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명칭도 나눠지겠지만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각 승수가 나왔잖아요. 총순 전후라는 승수의 명칭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명칭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각각마다 역수가 있을 텐데 이 각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명칭이 거의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출제마다 조금씩 다른 명칭 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드릴 것은 그래도 각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의 명칭을 잡았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명칭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승수를 잡고 수익률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조적으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각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의 명칭이 뭔가만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뭡니까 그랬을 때 회계적인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총자산을 집어넣고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내요. 아까 총자산이 뭐랑 같은 말이었었죠? 너무 오래됐는데 총투자, 총자산, 부동산 가격이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총투자 개념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회전율이란 말이 있죠? 요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럼 공식이 저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총승수의 역수가 회전율이니까 여기다 총투자 집으면 되지. 근데 이 총자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총자산을 집어넣어요.
가로 들어가는 거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무슨 소득 들어가겠어? 총소득 들어가야 돼요? 순영업소득 들어가야 돼? 총소득 들어가야 되지. 왜?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회전율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총소득분의 총투자잖아. 뒤집으면 되지. 위에다가 총소득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소득. 이거를 순영업소로 자꾸 집어넣고요. 그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이렇게 회전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소득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게 있겠지. 이것도 총투자 개념이잖아요. 총투자 써야 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에 나오는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종합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종합이란 말은 뭐가 똑같은 말이라고요? 총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저기 적어드린 거 종합 환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있어? 밑에 무슨 투자 들어가야 돼? 거꾸로 하면 되지. 총투자 집어넣고 가로가 나왔던 거예요. 가로에 무슨 소득이 들어가야 돼?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뭐의 역수이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이란 말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총투자 개념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전승수의 역수도 잡아야 되지. 그럼 세전승수 역수에 대한 수익률을 잡을 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뭘 쓰면 안 되냐면은 세전승수는 무슨 투자 개념이에요? 지분 투자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종합이란 말하고 총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투자? 지분 투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지분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순수익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다 그랬죠? 순수익 중에 은행에 대한 배당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나에 대한 배당액은 세전연금 수지야. 그러다 보니까 배당액이 세전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명칭 그대로 써서 지분 배당률이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다른 말도 쓰긴 하지만 그럼 얘는 공식이 뒤집으면 되지. 뒤집으면 여기 무슨 투자 들어가? 지분 투자 들어가고 얘는 무슨 소득? 세전 현금 수지가 딱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놓고 이제 그럼 세후승수의 역수도 나오겠지. 이것도 무슨 투자 개념이에요? 지분 투자 개념인데 지분을 써야 되잖아요. 뭐 지분 쓰는 명칭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외에 이미 지분이 썼잖아. 중복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기 세우니까 그대로 세우를 잡더라고요. 세우인데 저건 승수고 이거는 무슨 법이야? 수익률법이죠. 그래서 세후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세후 수익률인데 얘는 공식 밑에 뭐가 들어가요? 지분 투자 들어가고 얘는 무슨 소득? 세후 현금 수지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순 전후라는 네 가지 승수를 잡았지. 그러면은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회전율이고 순소득 승수 역수가 뭐죠? 환원율이고 세전 승수 역수가 뭐죠? 지분 배당률이고 세후 승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야. 그 명칭만 역수 관계만 알면은 승수에 대한 나온 걸 어떻게 하면 돼?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뒤집기. 그래서 총순 전후,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스 타실 때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서 타겟팅 잡아야 돼. 조금만 그 사고가 터지지 않을 타겟팅 잡아서 그 앞에서 이제 눈 감고 가이순전우 가이순전우 정순전우 그 반응 없으면은 청해순환전지 그 코앞에다가 후후 그 반응 그게 약하네. 그래서 청해순환 후후 침튀기 하잖아요. 일어나. 그럼 거기서 앉아서 편안하게 대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해순환전지 후후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막판에 되면 줄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줄일 게 뭐가 있어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계산 문제 아니나는 어떻게 내냐면은 비슷하게 항상 나오는 올해도 비슷해요. 순소득 승수란 그건 머릿속에 딱 저게 떠오르셔야 되지. 순소득 승수란 청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OX. 지금 오픈북이 하죠. 보고서 지금 하는 거야. 순소득 승수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을 말한대. 여기서 이제 국어적으로 보면 대안이란 말이 나왔죠. 대안이 있으면은 이게 대안이 분수야. 대안 앞에 있는 말을 보통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 그럼 이것이 총이 밑으로 가고 뒤에는 순윤이 우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순소득 승수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를 표현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요거랑 바꿔야 되죠? 순소득 승수란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뭐 숫자 나오는 거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승수 중에 골고루가 오지선전을 할 때는 골고루 내긴 해요. 그러나 정답으로 체크할 때는 골고루가 아니더라고요. 통계를 잡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요거 두 가지 있죠. 순소득 승수와 세전 승수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답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총투자 개념 두 가지고 지분 투자 개념 두 가지잖아요. 총투자를 대표하는 게 순소득 승수고 그 지분을 대표하는 게 세전 승수야. 그래서 이걸 총자본 회수기간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자기자본 회수기간이라 할 정도로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순 전후 잡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나중에는 순전, 순한, 전지 있죠. 요거를 이제 타겟팅 잡아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맞출 그 정답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가위순 전후도 문제가 꼭 나오고요. 요거 관계되는 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요것만 봐도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두 문제짜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럼 이게 어림셈법이에요. 그럼 또 하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무슨 법이 있었어요? 아까 비율분석법이 있어서 비율분석법에 대한 논리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비율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가장이라면은 거의 뭐 그 내년도 나왔다고 생각하실 비율이 그 1번에 대부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 그리고 3번에 부채 감당률이 있죠. 대부 비율과 2번의 부채 비율 강의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1번의 대부 비율과 3번의 부채 감당률 두 가지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적인 상황이 4번의 채무 분란이 가끔 등장하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비율법 중에 매년 나오는 대부 비율이 있습니다. 대부 비율은 여러 군데 나와. 이 대부 비율은 근데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용어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대부 비율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대부 비율 나오기도 하고 대부 비율을 대출 비율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비율. 그리고 저당 비율 적지 마시고 저당 비율, 그리고 융자 비율, 그 차입 비율,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이게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부 비율로 공부했는데 만약에 저당 비율을 내잖아요. 이게 무슨 비율인지 잊어버려. 해석이 안 되죠.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출제원들이 이 대부 비율을 낼 때는 꼭 원어를 써주게 돼 있어요. 원어를 LTV라는 걸 꼭 써줘. 이거 안 써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 비율 LTV인데 L이 뭐냐? 론이죠, 론. 대출액에, 융자에. 무슨 카드로 막 이러잖아요. 무슨 놈, 무슨 놈, 무슨 놈. 투는 뭐뭐에 대한이고, 밸류는 가치야. 가치에 대한 융자액을 말합니다.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얘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번역 그대로 한 거지만은 투자 개념 따지면은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예요. 총투자액에서 누구 돈이 차지하는 거? 남의 돈. 저당 투자가 차지하는 게 이게 뭐다? 대부비율이야. 대부분은 보통 어느 때 활용해요? 그 대출액 계산할 때. 그렇죠. 그래서 LTV가 60%래. 담보 가격이 5억이야. 그러면은 최대로 대출 받으려고 그래.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할까? 와, 그거 금방 하시네. 이것도 올해 계산 문제 풀 때 하나 이제 추구했었죠. 0.6인데 담보가 얼마 들이밀었어? 5억 들이밀었지.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5, 6? 5, 6보단 6호가 더 빠르겠다. 6, 5, 30, 한 번도 안 빠르게. 3억이야. 그럼 나는 얼마를 마련하면 돼요? 2억이지. 뒤집어서 5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을 3억 받은 거예요. 그럼 대부비율이 몇 %겠어? 몇 프로? 아니 방금 지우고 한 거잖아요. 5억짜리 사는데 대출을 3억 받으면은 5, 6, 30이지. 아까 60% 다시 안 지우고 60% 대출을 했을 때 5억짜리 사는데 대출을 최대 얼마 받냐? 3억이야. 그리고 바로 지우고 여쭤봤잖아. 근데 40% 하면 어떻게 해? 6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대부 비율이 60%, 80% 만약에 올라갔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대출 얼마까지 또 가능할까? 4억. 그럼 나는 얼마를 마련하면 돼?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수요 공급에서도 대부 비율이 나와요. 그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은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질문이 여러 번 나와. 그 수요 변화 요인 중에 OX, O가 되지.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그만큼 내가 마련해야 될 부담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높아진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 맞지.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저는 대부비를 99.99%로 완화시킬 거야. 그러면은 10억짜리 사는데 저는 얼마 마련하면 되냐? 대출 얼마까지 가능해요? 9억 9천. 이렇게 되겠지. 9가 4개니까 저는 얼마만 있으면 돼? 10만 원만 있으면 사놓고 보는 거지. 부동산 경기가 엄청 살아나겠지.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100%는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부비리 변화할 때 이게 어디서도 언급하냐면 정책론에서도 언급해요. 다 잊어버렸지만은 부동산 정책론 들어가면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었죠. 개입하는 방법에 직접적 개입 방법하고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어요. 이 대부비를 변화시켜서 정부가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한 논리로 나오고 정책론을 언급한다는 뜻이고 이 대부비는 투자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죠. 또 지렛대 효과 할 때 대부비를 연결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 부채비율과 관계해서 대부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비율만 이제 어디서 활용도가 높은 걸 말씀드리고 그 대부비율 나중에 금융론에서 나오고 대부비율은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군데에 걸쳐 있다 보니까 대부비율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매년 언급을 해요. 활용도가 자주 높다는 것이고 요즘에 언론에도 대부비율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LTV는 어쨌든 대출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과제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가 이제 뭘 공부하냐 그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어요. 이 부채 감당률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데 올해는 이 대부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이 결합을 해서 대출액을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물어봤어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어요. 연습만 되면 이거 15초 안에 답을 찾았던 문제입니다. 연습이 안 되시면 1초 만에 찍었지만은 연습만 하시면 15초야. 그 연습해서 15초 만에 답을 맞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1초 만에 찍어서 확률 게임으로 20% 확률로 맞히는 게 나아요? 15초면 확실하게 맞는 게 낫지.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한 계산 문제는 내년도는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과 이제 활용도가 있는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부채 감당률은 비율법에서 요거랑 쌍두마차야. 어림셈법에서 순소득 승수랑 세전 승수가 집중적으로 정답 체크하듯이 비율법에도 두 가지는 항상 출제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부채 감당률이 나오는 건 딱 두 개만 지문이 나와요. 지문으로 나올 때는 먼저 부채 감당률의 개념이에요. 이 부채 감당률의 원어가 이게 뎁 서비스예요. 뎁 서비스를 번역하면 뭘로 번역하냐? 이게 부채. 말 그대로 서비스 얘기야.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명칭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채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야? 부채 감당 능력이 커진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그렇지. 저하고 이제 집에 있는 그분이 격투기를 자꾸 해요. 자주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맷집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저한테는 유리한 거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근데 맷집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소자에서 막 찔러대는 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부채 감당 능력이 커지면 커져서 그만큼 유리한 건데 이 부채 서비스의 감당 능력을 여쭤본 거예요. 근데 부채 서비스의 다 집으면 지문이 길잖아. 그래서 부채만 집어넣고 부채 감당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을 공부하신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 안 했는데 지금부터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순수익에 나오면은 은행에 배당을 가져야 되는, 이거 왜 써있지? 배당 가져야 되는데 은행에 빌려준 거를 지분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갚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데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요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감당하는 것은 소득으로 감당하는 거죠? 무슨 소득으로 감당하는 거야? 바로 있는 순영업소득이지. 그렇죠? 요걸 감당하는 것은 유효총소득이고 공실 감당하는 건 세전, 가능총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 순영업 소득이다 보니까 부채 감당률은 요 두 가지 관계로서 사이에다 짝대기 은 거예요. 이렇게 분수로.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니까 이걸 밑으로 깔아요. 그럼 이걸 감당하는 거니까 위에 뭐가? 순영업 소득으로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지.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이 순영업 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선은 개념이 하나 나와. 항상 순영업 소득입니다. 이게 잊지 마시고 또 의사결정이 여기는 책이 없는데 의사결정 기준에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 1 가지고 판단해. 1은 몇 %라고요? 100%. 그쵸?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고 표현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1보다 크게 되려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아래 숫자보다 커야 되잖아요. 위에는 소득, 밑에는 비용이잖아요. 금융비용. 결국 이게 1보다 크다는 건 뭐로 표현하냐? 즉 부채 감당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뭐가? 순영업소득이.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어떻다? 남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당연히 1보다 작은 경우도 표현하겠죠. 1보다 작으면은 아래 숫자가 큰 거죠. 그러면은 뭐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도 뭐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 개념하고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나오는 지문이 맨날 똑같아요. 1을 기준으로 크면은 긍정적 표현, 1보다 작으면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얘네들 다 섞어서 나오는 과정 중에 이 대부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언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채무 불이행률이 있어요. 그럼 채무 불이행률 자체가 우리가 명칭상을 해석할 때 얘는 클수록 긍정적일까? 작을수록 긍정적일까? 작을수록 긍정적이에요. 채무 이행률이 아니라 불이행률 했잖아요. 근데 채무 불이행률하고 부채 감당률은 지금 분석하는 목적이 똑같아. 다만 채무 불이행률 조금 더 확장하게 된 겁니다. 부채 감당률은 뭐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쭤본 거죠? 부채 서비스에. 근데 채무 불이행률을 논하는 실익은 가, 유, 순, 전, 후 중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근데 공실은 이미 사전에 공제하는 것이고 미리 추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사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비 부분하고 뭐죠? 금융비용. 사실 두 가지만 감당할 수 있으면은 사업자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부채 감당률이 이것만 감당을 따진 데 비해서 채무 불이행률은 이 부채 서비스액 말고 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가지를 감당을 따져보려면 경비 앞에 있는 소득까지 해야 돼요. 경비 앞에 있는 게 뭐야? 유효 총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논할 때는 이 부채 서비스액뿐만이 아니라 뭐죠? 영업 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 거죠. 이렇게. 근데 다만 불이행률이다 보니까 클수록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이행률이다 보니까 비용 부분이 위로 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어떤 소득까지 하는지는 영업경비 바로 앞에 있는 소득 있죠. 경비 바로 앞에 무슨 소득이 있어? 유효 총소득 가지고 얘는 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의사결정이 딱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요 개념. 유효에서 경비 서비스가 감당하는 능력. 그리고 얘는 의사결정이 얘도 뭐가 아니냐? 1 가지고 판단해. 얘는 1보다 커야지 긍정적이야? 1보다 작아야지 긍정적이야? 1보다 얘는 작아야 되지. 왜? 소득이 밑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때문에 1보다 작으면 아래 소득이 더 크고 위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크죠. 그러면 유효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시험에서. 1보다 작다는 것은 뭐가? 유효 총소득이 뭐를? 영업 경비와 뭐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뭐 영업 경비와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문으로는 그게 전부예요.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두 가지를 하다가 이게 드물게 나오고 나머지 별은 더 드물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칠판을 여기까지 적어드리잖아요. 이게 아무리 적게 나와도 이 칠판 요것이 세 문제예요. 세 문제. 세 문제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 안 적어둔 빈 공간이 있죠. 여기는 아까 화폐예산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지. 그걸 여기다가 또 적어드리면은 칠판 하나가 4-5문제짜리가 됩니다.
공부한 것도 없는데 10점 이상이 확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야? 봐요. 공부한 거 이거 칠판 하나가 10점 이상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량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학개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인데 어렵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점수 향상에 도움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정복을 해보시고 극복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아주 행복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시면 무조건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 한 무조건 60점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천재지변은 뭐라고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요. 무조건 넘어가.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거 근데 이 모든 공식이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걸 가지고 계산한 거야. 가해순전 가해순전. 이 안에서 다 구조적으로 목적에 따라 끄집어낸 겁니다. 가해순전 가해순전 청순전 후 총의 순환 전지 후후 대부채 대부채 해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대부채 하다 보면은 모세의 기적처럼 앞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편안하게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싫어하는 파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할인법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투자로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면은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 두 문제 정도 주제를 봤고요.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이 가해순전이랑 어림상 비율법만 하더라도 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8문제 중에 5문제 정도를 한 것이고 나머지 3문제는 이제 할인법에 대한 논리랑 이제 포트폴리오, 뭐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이 첨가하시면은 완벽하게 돼요. 근데 이건 아직 충분히 설명 안 해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조금씩 붙이면 돼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해야 돼. 너무 설명이 약오가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론이 마무리되면요. 나머지 아스팔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 파트가 뭐가 나면 86페이지에 금융론이라고 있어요. 금융론. 근데 이 부동산 투자론은 누구 입장에 논하는 거냐면은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론은. 왜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의사결정 주체는 누구야? 지분 투자자야. 지분 투자자. 그런데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비싸니까. 그럼 저당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했다는 거를 이 흐름상을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있지. 어디서? 여기 부채 서비스의 개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 한번 논하자는 거지. 은행이 대출자죠. 은행 입장 한번 논해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금융론입니다. 근데 금융론은 한 4-5문제가 나오는데 금융론에 쓰는 용어하고 투자론에 쓰는 용어가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시험에 문제 보면은 투자 금융이 하나 묶어가지고 30점짜리 이상이 쭉 섞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 금융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소 12문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금융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금융론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들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약간의 용어만 한번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해 줄 텐데 금융이 무슨 말이에요? 금융. 그치,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죠.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융통한다. 이거를 금융이라 그래요. 구체적인 개념은 이제 앞으로 그 기본서 할 때 해보겠지만은 다만 금융론에서 나오는 주제가 확실하게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산 금융론은 첫 번째, 부동산 금융론 방향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5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게 나올 때는 이제 투자론이 많이 나오면 한 4개 정도로 이제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부동산 금융론에서는 우선 대출 있죠, 대출. 대출을 받았지. 대출 받으면은 그걸 갚아 나가야 되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이 꼭 나와. 요즘 한 2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도 출제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테마별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뭐를 정해요? 대출 금액이 있지. 대출 금액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또 뭐를 또 정해야 돼? 대출 이자율을 정해야 되잖아. 이자율 정하고 또 대출 기간을 정하겠지. 몇 년짜리냐. 또 뭘 정해야 돼요? 상환 방법을 정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거를 물어볼 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대출 금액이 얼마를 받을 것이냐.
다른 거 다 일정하다 가정할 때 그리고 금리에 대한 논리가 나와. 그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 그리고 대출 상환 방법이 있죠. 상환 방법을 원리금을 할 것이냐 원금 균등을 할 것이냐 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출 금액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등장하고 얘네들이 이제 등장해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계속 2개 정도는 최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5문제 중에 2개 정도가 맞춘다는 건 벌써 40%가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화 제도가 나와요. 유동화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2가지 대출 상환하고 매년 10년째 출제되고 있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있어요. 이 리츠라 그래, 리츠. 요것이 계속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상황이 있어. 기타를 한번 묶어볼게요. 기타적인 상황에는 부동산 금융의 개념, 금융의 개념 또는 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 내용들이 가끔 나오고 나중에 다 합니다. 그리고 PF라 그래서 부러지는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파이낸싱.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런 것이 나오고 나머지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문제를 맞힐 때 이 3가지 주제 있죠. 대출 상환과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신탁만 하더라도 한 4문제 정도 가깝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3가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은 이제 어떤 테마를 잡아서 몰아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융론에서 어떤 테마긴 한데 이번 순환 때는 2가지만 할 거예요. 대출 상환 부분하고 유동화 제도. 왜냐? 뒷부분에 투자 신탁하고 금융공사 이런 것들은 법이 바뀌어요. 중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5월달 넘어가서. 그런데 우선 용어를 한번 잠깐 건드려 볼게요. 최근에 용어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출자 있죠. 그럼 대출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이게 지난달에 11월 3일 날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부동산 대책 발표한 내용을 보다 보면 기자가 또 매년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거죠. 대출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 11월 33일 날 이제 발표한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근데 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대출 상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대출자가 좀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우리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기자분은 그 대출자라는 사람은 그분은 돈을 빌린 사람으로 썼어요. 근데 대출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이게 뭐죠? 은행이야, 은행. 근데 이게 매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에도 발생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장기저리, 예를 들어서 장기저리 있죠. 장기저리는 대출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근데 그거를 장기저리는 대출자 유리한 조건이다. 근데 그거를 맞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로 본 거야? 대출자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본 거죠. 돈을 빌린 사람은 장기저리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불리하겠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거 돈을 대출자가 장기 유리하다 그럴 때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해했는데 틀린 지문이었었어요. 그분은 이제 틀렸겠지. 그 문제를 이신청했겠죠. 이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지. 그분 이신청할 때 근거가 신문지상에 나타났던 기자들이 쓴 거 있죠. 기자분들 쓴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신청했대요. 안 받아줬어요. 그 다음 년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똑같은 문제를 또 냈어. 출제원이. 그 대출자 해놓고 기출문제 나중에 보면 가로치고 은행이 돼 있어요. 제발 좀 대출자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제 푸시라고 이제 우리 시험은 일관된 방향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은행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틀린 분이 또 계세요. 특히 이제 학원마다 은행에 다니셨던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분들은 헷갈리는 거야. 실무적으로 대출자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이거랑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죠?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용어를 하고, 또 하나 용어. 그럼 대출 원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대출 원금은 무슨 뜻이야? 최초에 돈 빌린 거. 그럼 대출 잔금도 아시지?
대출 잔금은 뭐죠? 갖고 난 나머지. 얼마나 쉬워. 그 대출, 만약에 이런 용어가 낯설면은 한번 은행 가셔서 대출원금이 뭐예요? 대출 잔금이 뭐예요? 대출 상담 코너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면 돼. 공부하신 거에서 이건 대출자가 여기서는 돈을 빌린 사람 한다면 우리는 빌려준 사람 하는데 똑바로 했어요. 이렇게 계속 하면 돼. 그럼 은행마다 약간 다르지만 데스크에다가 거기 보면은 이제 사탕이 집어넣는 그 은행도 있어요. 계속 사탕 집어넣으면서 커피 안 주나요? 그래서 커피도 공짜로 얻어먹고 계속 한 시간 동안 거기서 놀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출원금하고 대출 잔금 한 이유가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려서 갚아나게 되잖아요.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갚지. 이자 계산할 때 나중에 필요해. 이자 계산할 때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이자율이 금리야. 곱하기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대출 원금을 집어넣을까? 대출 잔고를 집어넣을까? 그래서 대출 잔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자를 계산할 때는 이자를 항상 어디다 적용한다? 대출 잔금에다 하는 거야. 만약 대출 원금에다 하잖아요. 이놈의 돈은 갚아도 이자가 변하지 않는 거야. 환장 시츄에이션이에요. 잔고에다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용어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쓰는 용어는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쓰다 보니까 조금 통일이 되어 있는데 금융론은 실무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된 게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이 부채 서비스 아까 뭐라 그랬죠? 원리금 상환액.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많이 써.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란 말을 쓰는데 금융론에서 아마 원리금 상환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일이 안 됐어요. 기출문제보다는 출제원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명칭 쓰는데 이거를 옛날에 보면 저당 지불액이라고 쓴 적도 있어요. 저당지. 이 금융 쪽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걸 월부액으로 그냥 실무적인 내용 그대로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금융론에서 어떻다?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액.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도 공부하시게 될 거야. 인플레이션에는 이제 금리할 때 특히 중요한데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어디다 써먹냐면은 문제 할 때 대출 상환 있죠. 매년 2개씩 나오고는 대출 상환에 활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우선 보지 마시면서 거기 87페이지 보면 저당 상환 방법 있죠. 저당은 그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라 고정금리를 가정한 모양입니다. 그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변동금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저당 상환 방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제 그 페이지 9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일본의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이제 금융론은 잡아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지 마세요.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지금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책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문제 중에 2문제 반짜리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방법, 그리고 유동화 제도, 그리고 바로 다음 파트 활동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 봤어요. 학교는 전체 중요한 거.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가, 유, 순, 전, 후. 이거를 오늘 길거리 다니시면서 중얼중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비켜나실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금융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하셨어요.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